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썸을 타던 남녀 주인공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있었던 일로 살짝 토라진 여자 주인공. 그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두 볼을 귀엽다며 살짝 잡아당기는데요. 여기서 잠깐. 만약 현실에서 연인 관계도 아닌 남자가 여자의 볼을 잡아당기며 귀엽다고 했다면 이 행동 괜찮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꽤 어렵죠. 이렇게 여자의 볼을 누군가가 잡아당겼다면 이게 성추행이 될 수도 있을까요? 실제 2014년 성인 여성의 볼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돼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으며 부적절한 성적 발언까지 했는데요. 처음 1심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볼을 꼬집는 이 정도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동은 아니다. 라고 이제 판결을 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또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볼을 꼬집힌 점들을 고려할 때 볼을 꼬집는 행위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일률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한다라고 바로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판결의 흐름으로 보면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되지 않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런 부분은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의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양담소 홈페이지에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강효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효원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강효원 변호사님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최고 전문가신데요. 오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기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기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들이 양육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도움을 요청을 하면 어떤 것들을 도와줍니까?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일단 양육비에 대한 협의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판결을 통해서 양육비 판결을 받도록 도와드리고요. 네. 판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육비를 추심할 수 있도록 추심 소송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입니다. 전액 국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입니까? 네, 전부 무료입니다. 나중에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네. 네. 또 여성 지금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또 하는 긴급 지원 제도도 네.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또 도움 받으실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는 여러 요건이 있지만 좀 최근에 요건이 좀 완화가 되어서 양육자가 질병이나 미성년 자녀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빈궁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양육비행관리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월 10만 원의 상당의 금액을 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짐작하셨겠지만요. 오늘은 양육비 관련한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혼인기간 내내 지속됐습니다. 아이가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는 조건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없이 양육비만 월 40만 원 받는 내용으로 급하게 협의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양육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해외여행을 다니며 외제차를 타고 즐기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더욱 황당한 건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동거녀 애들 학비까지 대주면서 정작 본인 아이는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안 주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예금압류 추심과 이행명령 신청을 했지만 재산을 대부분 동거녀 명의로 해놔서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길이 없는 걸까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사실 저희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고 이렇게까지 본인의 아이에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 많이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런 사례자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연자분의 사례가 굉장히 전형적인 양육비 네. 피해 가정의 사례입니다. 네. 이런 분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그 두 분 사이에서 안 좋았던 감정을 아이한테까지 전가시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법적으로, 우리 사례자분이 질문 주신 것처럼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양육비 강제 집행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좀 효과가 좋은 추심 방법으로는 네. 해보시면서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들. 네네. 네. 시간과 노력 대비 좀 효과가 좋은 것은 유체동산 압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유체동산 압류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돈이 될 만한 살림살이 등을 압류해서 경매하는 제도인데요. 추심이 되게 신속하고요. 또 눈에 보이는 집기류가 없어지니까 채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들이닥쳐서 막 이제 네. 이거 압류해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동네 창피하기도 하고 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네. 또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자영업자라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급여 압류 추심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때 직접 그 사업장에 있는 시설이나 집기류를 강제 집행할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한테 좋은 추심 방법인 것 같고요. 집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자영업자들은 그 영업장에 있는 시설을 강제 집행하는 거. 네. 또 이런 것은 강제 집행이니까 채무자가 문을 안 열어줘도 집행관이 열쇠업체를 통해서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하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압류금지 물건이 또 예외가 있는데요. 이건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채무자와 같이 생활하는 친족이 사용하는 어떤 생활 보장과 관련된 물건들이나 직업에 필요한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압류에서 제외되고요. 네. 압류 금지 물건인지 여부는 그 집행관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이미 이제 이혼하시면서 양육비에 관해서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바로 집행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강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방법을 하면 좋겠고 압류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사실은 뭐 집행관이 알아서 해 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주의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방금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기는 한데. 네. 단점은 이제 추심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거를 압류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좀 대체적으로 추심액이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그 가전제품을 말하자면은 중고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효과는 있지만 가시적인 건 있지만 실제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면은요, 이 사례자분 전 남편이 지금 동거녀 앞으로 재산을 옮겨놨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많은 채무자분들이 채권자들이 생각하시는 제도로 감치를 이제 희망하시는데요. 이 감치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신체를 유치시설에 감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단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먼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감치 신청은 바로
돈을 안 줬다고 해서 감치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행명령 신청을 먼저 하고 나서 감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행명령 재판을 하는데 3개월이 보통 걸리고요. 네. 감치 재판을 하는데 또 3개월이 걸려서 총 6개월이 걸립니다. 아,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또 다른 단점은 또 공시송달이 진행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무자가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서 법원에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네, 때. 그럴 네. 때는 감치 재판에서 인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예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찾을 수 없으면은 아예 해주지도 않는다. 감치 결정 해주지도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제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야 이행명령 신청도 하고 압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또 감치도 하고 해야 상대방을 어쨌든 간에 압박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권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열리니까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것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변호사님 이거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동거녀가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이런 재산이 있는 걸 아는데 동거녀도 사실은 이분이 이러한 채무가 있다는 걸 알고 같이 그걸 안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재산을 네. 옮겨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입증을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어떤 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형사 고소로는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네. 고소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액을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같이 공모를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것은 명백히 강제집행 면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육비를 하기 위해서 동거녀가 재산을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무조건 구속사건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양육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 패티 오스틴의 Say You Love M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